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게 한국군을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연 공식적인 사실일까요? 1966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 기자의 손에 놓였던 비밀 지령서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문서에는 승리할 확률이 100%가 아니라면 가급적 대한민국 군대와의 전면적인 교전을 피하라는 명령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사령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이 기록은 한국군 파병 초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군을 상대로 싸우던 이들이 도대체 왜 한국군을 경계했던 것일까요? 미국은 1963년부터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우방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모어 플래그스 캠페인이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혈맹인 영국에 파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호주가 7천여 명의 병력을 보냈고 태국과 필리핀도 참전했지만 전황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력 부족에 시달리던 미국은 결국 한국 정부에 대규모 전투부대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돌리겠다는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군사적 압박을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파병의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 주한미군 철수 방지,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 그리고 경제적 차관 제공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공식적으로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1964년에 제1이동외과 병원단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을 비전투 병력으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공식 요청에 따라 1965년 9월 20일 포항에서 결단식을 가진 수도 4단 메모 부대와 해병 2여단 청룡 부대가 부산항을 출발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34만 명의 전투병력이 베트남 전선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부대는 꾸이년, 캄란, 니누아 지역에 나뉘어 주둔하며 주요 국도와 해안선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미국과 협상을 마치고 낯선 타국의 정글에 도착한 한국군 병력은 압도적인 무기를 가진 미군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했을까요? 미군은 헬기를 동원해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었지만 왜 베트남의 정글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까요? 당시 미군의 핵심 전술은 수색 및 선멸 작전이었습니다. 낮에 헬기를 타고 대규모 병력이 날아가 특정 지역을 타격한 뒤 야간이 되면 안전한 후방기지로 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군 병력이 떠난 밤의 정글과 마을은 어김없이 다시 베트콩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점령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미군의 전술은 현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군은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지시 아래 미군과는 완전히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 전술기지 개념입니다. 한국군은 대대나 연대 단위가 아니라 100명 남짓한 중대 단위로 부대를 분산시켰습니다. 작전 지역 마을 인근에 반경 300m 이내의 둥근 원형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기지 외곽에는 2중 3중의 단선 철조망과 5중의 원형 철조망을 겹겹이 깔았습니다. 예상 침투로 주변에는 대인지뢰와 크레모아를 촘촘히 매설했습니다. 진지 내부에는 48시간 동안 자체 방어가 가능한 식량과 탄약을 비축했고 10km 이내에 위치한 포병부대와 좌표를 연동해 즉각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기지가 미군의 전술과 가장 달랐던 점은 야간에도 철수하지 않고 마을 곁에 남아 거점을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군사작전과 함께 대민지원작전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군의관이 현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고 공병대는 파괴된 다리와 도로를 복구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병사들이 직접 모내기를 지원했습니다. 기지 주변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15만 명을 목표로 했던 보호양민의 숫자는 실제 12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밀집되면서 마을 주민들을 통한 적군의 야간 이동 정보가 한국군 지휘부로 입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를 효율적인 게릴라 방어 모델로 평가하며 미군 부대에도 벤치마킹을 공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자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한 한국군 병력은 실제 적군의 대규모 기습을 받았을 때 이 전술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1967년 2월 14일 저녁 베트남 꽝응하이성 짜빈동에 위치한 해병대 청룡부대 11중대 진지 주변에 마을의 일상적인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경진 중대장은 이 침묵을 사전징후로 파악하고 전 부대원에게 가포 비상을 발령해 철야 경계를 지시합니다. 박격포의 타격 좌표를 진지 외곽 철조망 바로 앞까지 당겨 설정했습니다. 1967년 2월 15일 새벽 4시 10분 짙은 안개 속에서 북베트남 정규군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진지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적군의 규모는 약 2,400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짜빈동 진지를 방어하던 청룡부대 11중대의 병력은 70명 남짓이었습니다. 적군은 파괴통으로 철조망을 폭파하고 부대원 시신을 밟고 넘어오는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인해 한국군 진지의 외곽 방어선 일부가 돌파당했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관측장교 김세창 주민은 포병부대에게 아군 진지 주변으로 직접 포격을 가하는 진내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후방의 155mm와 105mm 포병대대가 아군 진지 반경으로 밀집 포격을 쏟아부었습니다. 포격으로 적군의 공격 대형어리가 끊어진 사이 제1소대장 신원배 소위가 1개 분대를 이끌고 빼앗긴 교통호로 역습을 개시했습니다. 7탄이 소진된 후에는 야전삽과 대검을 이용한 근접 백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국군 전사자는 15명, 부상자는 33명이었습니다. 진지 외곽에서 확인된 적군의 시신은 243구였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현장 조사관을 파견해 시신 수를 직접 확인한 후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투로 정경진 대위와 신원배 소위는 태극 무공훈장을 수운했고 미 해병대는 짜빈동 전투를 자군의 전술교본 사례로 채택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된 이 압도적인 방어전 기록 이면에 한국군은 전쟁면에 이러한 성과만을 기록했을까요? 모든 군사작전이 일방적인 성과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1972년 4월 베트남 중부의 19번 국도 앙케고게 지역에서 한국군은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메모부대를 비롯한 한국군 부대의 식량과 탄약이 수송되는 핵심 보급로였습니다. 북베트남 정규군 1개 연대가 이곳의 전략적 요충지인 638고지를 기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베트남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단절될 경우 잔류한 한국군 전체가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모부대 기갑연대가 638고지 탈환 작전에 전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장 환경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악 지형이었고 적군은 통나무와 흙으로 완벽하게 은폐된 토치카를 구축해 아군의 진격로에 기관총 십자포화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한국군 소대병력이 계단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15일 동안 지속적인 고지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중대장 임동춘 대위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전방 돌격을 지휘하다 전사했습니다. 임동춘 대위에게는 베트남전 마지막 태극 무공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4월 26일 기갑연대는 638고지를 완전히 탈환하고 19번 국도의 보급로를 재개통하며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위 전투에서 한국군은 전사자 75명, 부상자 222명이라는 공식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승리의 기록 이면에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수많은 참전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객관적인 인명 손실의 사실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전장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군이 치러야 했던 인명피해의 통계를 지나 베트남 파병이 국가 전체에 남긴 역사적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973년 철수까지 8년에 걸친 베트남 파병은 대한민국의 명확한 경제적 통계 지표를 남겼습니다. 파병 군인들에게 지급된 한 달 평균 55달러의 전투 수당 중 약 82%가 본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누적된 송금액 규모는 약 1억 9,5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본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설립의 초기 재원으로 투입되어 국가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경제적 성과 이면에는 명백한 피해와 희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5천여 명의 한국군 병력이 전사했고 1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전군인 수만 명이 전장에 살포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공식적인 판정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전 지역 내의 민간인 피해 사건 역시 공식적인 역사적 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8년 발생한 폭리폭넘 마을 사건과 관련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무료 의료 봉사와 학교 건립을 기리는 현지 감사비의 존재와 함께 겹쳐져 있는 전쟁의 입체적인 단면입니다. 베트남군은 정말 한국군을 무서워했을까요? 타임지 보도로 확인된 교전 회피 지령과 미군이 공식 집계한 적군 대비 아군 사상자 1대 25의 손실 교환비는 한국군의 군사적 위력을 증명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중대 전술기지라는 독자적인 교리의 적용과 638고지에서 확인된 참전군인들의 희생이 결합된 역사적 산물입니다. 군사적 성과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남겨진 피해의 기록을 모두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전쟁의 완전한 실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더 깊이 있는 역사 기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